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로 이어갑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한국은행하고 금융감독원이 전 국민 금융 이해력 조사라는 걸 실시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국민 금융 이해력 조사요? 네, 전 국민 금융 이해력 조사입니다. 네네. 네, 온 국민들이 금융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나 뭐 이런 걸 조사한다는 거죠. 네. 이 소식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닌다기보다도 사실은 이 소식을 계기로 해서 금융문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경제학에는요. 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 주제를 골랐습니다. 우선 뉴스부터 전해드리면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8, 9월 2달 동안이죠. 한국은행하고 금융감독원이 전국의 2,400가구를 대상으로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라는 걸 실시합니다. 이 29일날 발표된 뉴스고요. 네. 금융이해력 조사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금융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문제 비슷하게 제출이 될 겁니다. 이거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맡았고요. 전문조사원들이 전국 2,400가구를 직접 방문합니다. 그래서 1대1 면접을 하는데 네. 이게 말이 1대1 면접이지 이런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 약간 이렇게 시험 문제 내듯이 묻게 되겠죠. 네. 그래서 조사 내용은 금융행위 및 금융태도, 금융지식 등등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총 43개 문항이 나간다고 합니다. 요 표본에 당첨되신 분들은 약간 팔자에도 없는 시험을 한번 치셔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설문을 가장한 43문제가 출제되는데 요 문제들은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제정한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진 겁니다. 국제표준에 맞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결과가 나오면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도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금융 이해도가 OECD 국민 중 몇 등쯤 되느냐 뭐 이런 순위나 비교가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 조사 결과는 12월 중에 공표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느닷없이 좀 웃긴 질문을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께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 설문의 응답자가 되신다면 그래서 금융에 관한 43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요. 자기의 성적이 국민들 중에서 상위 한 몇 퍼센트 정도에 들어가실 것 같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잘 모르거든요. 점수 굉장히 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00점 만점에 한 몇 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한 60점? 아마 대부분 분들이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금융 실력을 높게 평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나 금융 잘 몰라요. 요 대답이 바로 나오죠. 김보영 아나운서님께서도 그래 주셨듯이요. 나는 아마 하위권일 거예요. 중위권일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문제 중에 자산담보부 증권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이런 질문이 나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답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방송 경제의 속살을 듣고 있는데 짜증이 막 밀려오시죠. 아이씨, 그만해.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 일 많은데 이런 것까지 스트레스를 줘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금융문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문맹이 글을 모르는 거니까요. 금융문맹은 금융에 대한 지식이 그야말로 일천한 까막눈 이런 분들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이 금융문맹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네. 금융이라는 게 실제로 우리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국민들께서 금융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죠. 지금 이런 조사를 하는가 금감원이 하는 이유도 짐작컨대 금융문맹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금융문맹 수준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파악해보자 뭐 이런 취지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이까지 더 들어도 기분은 계속 나쁘죠. 왠지 내가 무식한 사람 된 것 같고 아이씨 뭐 이걸 계기로 금융 공부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굳이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래전부터요. 한국은행이나 뭐 일반은행 중에서 국민은행 같은 곳에서 이런 데 관심이 많던데 금융문맹 문제를 해결하자는 캠페인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금융문맹 문제가 심각하기도 하죠. 왜 심각하냐면 금융상품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돈을 벌 기회 자체가 압도적으로 많아집니다. 다룰 수 있는 수단 자체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금융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부자가 될 확률이 높고 금융 지식에 대한 차이가 결국은 빈부격차를 가르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금융 지식이 매우 뛰어나냐?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부자들 중에서 재테크에 아주 밝은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한국 부자들은 부동산 부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지식이나 정보에 뛰어난 면은 있을지 몰라도 총체적인 금융 상품에 대한 지식은 이 사람들도 비슷비슷합니다. 강남에 사는 비금융권 종사자들한테 아까 물었던 자산담보보증권이 뭔지 아세요? ELS가 뭔지 아세요? 구조가 어떻게 짜여졌는지 아세요? 이런 거 물어보면 대부분 모른다고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 민중들을 비교해보면 모르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금융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또 천지 차이로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들이 부자들한테 집중적으로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심지어 부자들은 금융 지식이 전혀 없어도 소위 진짜 우리하고 똑같은 금융 문맹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은행이나 증권 같은 곳에 가보면 프라이빗 뱅커, PB라고 줄여서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뭐 하는 사람들이냐? 가끔 가다가 은행에 가보면요. 2층으로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2층은 입구에 아너스 클럽 고객님 전용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곳이 있어요. 네. 거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들어가느냐? 보통 1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맡긴 고객들이 은행의 VIP 고객이 됩니다. 그리고 이 VIP들은 여기서 상담을 받고 모든 은행 업무를 여기서 처리를 받아요. 네. 자, 그러면 똑같은 금융인 문맹인데 자기나 나나 똑같이 무식한 건 똑같은데 10억 원만 넘게 은행에 맡기면 프라이빗 뱅커가 비서처럼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모든 금융 정보를 정말로 섬세하게 해석을 해줘요. 고객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연구를 통해서 고객님 여기에 투자하세요. 혼합형 펀드는 이걸 드세요. 최선의 전략을 짜줍니다. 네.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우리 같은 서민들이 은행에서 펀드에 가입하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제일 먼저 어떤 펀드를 권해줄 것 같습니까? 아, 이 고객의 성향에 맞는 아주 알맞은 좋은 상품을 권해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물론 모든 은행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은행 창구에서 우리한테 일단 제일 먼저 권해주는 건 은행이 이 펀드를 팔아서 수수료를 가장 많이 뗄 수 있는 것부터 권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설명 듣고 권해주는 대로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 우리들은 소비자로 볼 때 자동차를 살 때 하다못해 수세미 같은 거 하나를 사도요. 품질을 비교하고 가격을 비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매월 몇십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이렇게 펀드에 가입할 때에는 도대체 이 펀드가 나한테 맞는 건지 저 펀드가 나한테 맞는 건지 아예 몰라요. 그리고 은행 창구 직원 말 그대로 그냥 믿고 듭니다. 보험도요. 이 보험이 나한테 맞는 건지 노후 설계에 도움이 되는 건지 고민 안 하잖아요. 그냥 보험사 다니는 친구, 친구의 친구, 친정의 친구 이런 사람들이 권해주는 대로 그냥 들어버리죠. 그런데 그 상품들 대부분은 중간에서 권해주는 사람들이 수수료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상품들이 많아요. 그런데 은행이 PB들을 동원해서 부자들한테 권하는 상품은 절대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부자들의 상황에 가장 맞는, 가장 고객에게 혜택이 큰 그런 상품들을 권해요.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맡기니까요. 심지어 10억 이상 자산 고객들의 투자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주는 전문 부서도 있습니다. 은행에서는요. 네. 여기 막 금융 박사 출신들이 모여가지고 부자들 돈 불려주는 방법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여기서 부자들한테 잘못 장난쳐서 밉보이잖아요. 부자들끼리는 소문이 금방 돕니다. 반면에 우리는 펀드 가입하고 손해를 봐도 아휴 내 잘못이지 뭐 우리가 무슨 펀드로 돈을 벌어 운명이지 이러고 말잖아요. 부자들은 자기가 속았다 생각이 되면 돈을 바로 빼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융문맹이고 부자들도 금융문맹이지만 실제로 필드에서 붙어보면요. 이건 압도적으로 금융이라는 분야에서는 부자들이 유리한 게임을 해요. 걔들은 차포마상 다 들고 장기 두는데 우리는 졸들만 갖고 장기 두는 그런 격 비슷하게 됩니다. 네. 이런 구조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 문맹의 존재는 빈부격차를 더 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소하자고 아까 말씀드린 전 국민 금융 이해력 조사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해봐야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이게 국민들의 금융 IQ를 높이자, 금융 문맹을 없애자 이 캠페인은 제 기억에 벌써 10년 전부터 해왔어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이 금융문맹 문제를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드라마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몇 년 전 SBS에서 했었던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는 과정을 약간 미스테리물로 그린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세종대왕이 왜 한글 창제를 결심하느냐? 전국적으로 역병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임금이 고을 수령 하나를 두고 엄청 조집니다. 야, 향약 집성강에 보면 말이야. 역병이 돌 때 뭐뭐뭐뭐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고을 수령이라는 놈이 왜 그걸 민중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냐? 네가 고을 수령의 임무를 방기했기 때문에 이 마을 민중들이 다 죽은 것 아니냐? 하고 엄청 야단을 쳐요. 근데 이때 고을 수령이 답을 어떻게 하냐면 아닙니다 전하. 내가 마을마다 방을 다 붙였고요. 조치를 다 알려줬는데 멍청한 민중들이 방을 보고도 따라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이 열받아가지고 그 역병이 돈 마을로 직접 찾아가요. 그래서 민중들 멱살을 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 방을 못 봤냐? 왜 방대로 안 했냐? 방대로 했으면 가족들 다 살렸을 텐데. 이러니까 민중들 답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방을 보라고요? 아니 우리 같은 까막눈이 글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답을 해요. 이제 세종대왕이 완전히 뚜껑이 열리죠. 야, 이 자식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사서 삼경을 공부하려냐, 논어를 공부하려냐, 천자만 외우라고 하는 거다. 천자만 배우면 저 방 다 읽고 가족들 목숨도 구할 수 있었는데 천자도 못 외우냐 이 게으른 놈들아 하고 세종대왕이 폭발을 하죠. 이때 민중들의 답이 이렇습니다. 천자요? 나으리, 우리 같은 전것들은 새벽에 일어나면 해질 때까지 뼈 빠지게 일해야 입에 불칠합니다. 천자를 언제 무슨 수로 배운단 말입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네. 이게 문맹이 낳은 비극이죠. 글을 알아야 민중들에게도 더 나은 삶의 기회가 주어져요. 하지만 민중들은 뺑뺑거리고 놀고 자빠지는 양반들에 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글을 배울 시간이 없습니다. 반면에 부자들은 글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더 부자가 되죠. 민중들은 글을 모르기 때문에 더 가난해지죠. 글이라는 전달 수단이 부익부 빈익빈을 유발하고 빈부격차를 더욱 키웁니다. 계급 신분사회를 더 고착화하는 거죠. 요걸 지금 사회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저는 현대사회의 부자와 민중들을 가르는 문자가 바로 금융이라고 생각을 해요. 금융을 아는 사람들은 금융을 알기 때문에 또 부자가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배워야 부자가 되는 건데 배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딱 깨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언제 선물, 옵션, CB, BW, 이표채, ELS, DLS 이런 걸 언제 공부하겠습니까? 이거 어디서 겨우 공부를 해서 ELS가 주가 연계 파생 상품이다. 만약에 이 정도를 이해를 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 은행 창구에 가서 이제 요걸 가입을 하려고 해요. 주가 연계 파생 상품을 내가 가입을 해볼게요. 이러면 은행에서 이렇게 답을 해요. 고객님, 요즘은 ELS가 아니고 DLS가 대세인데요. 특히 요즘 유가가 많이 올라가지고요. 유가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에 가입하시면 아주 유망하고요. 이게 셀프 다운형 구조로 돼 있어서 얼마의 원금을 보장하는데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듣다 보면 저기요. 셀프 다운형이 뭐고요. DLS가 뭐고요. 뭘 어쩌라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이때는 더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보지도 못해요. 쪽팔려서. 왜냐하면 설명을 들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더 물어보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세종대왕 같은 분이 나와서 야, 이 무식한 것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자산유동화 개념을 공부하랬냐,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이용하는 ABS나 CBO를 공부하랬냐, 고작 100개다. 100개 정도 금융상품만 제대로 공부를 해도 너희들이 금융에 이해당하지 않을 거 아니냐라고 소리를 친다고 해보죠.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하느냐. 100개라고 비죠, 나으리. 우리 같은 전것들은 새벽에 일어나면 해질 때까지 뼈 빠지게 일해야 입에 풀칠합니다. 금융상품 100개를 언제 무슨 수로 배운단 말입니까? 이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생활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교육을 강화하자. 국민들에게 금융 배움의 기회를 주자. 이거 전부 해결책이 안 되는 겁니다. 금융 문맹으로 인한 소득 불균등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제 생각이지만 금융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법밖에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됩니다. 세종대왕이 한 걸 하는 거죠. 세종대왕이 천자문을 못 떼서 정보로부터 소외되고 빈곤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민중들을 위해서 천자문 쉽게 배우기 국립교실 이런 걸 만든 게 아니잖아요. 네.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법은 전자문 시스템을 깨는 겁니다. 그리고 민중들이 접근하기 쉬운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거였죠. 즉, 그게 한글을 창제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복잡한 금융정보로 인한 소외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금융을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이미 복잡해진 금융을 다시 쉽게 만들기는 어려워요. 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월스트리트가 주도하는 전 세계 금융의 추세가 더 복잡해지고 더 민중들을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금융교육을 강화하자 이런 해법이 아니고요. 민중들이 몰라도 금융을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게 해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금융의 공공화라는 겁니다. 네. 아주 쉬운 예를 들면요. 국민연금 아주 좋은 제도예요. 뭐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도 자체의 취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민연금 간단하잖아요. 내가 국가를 믿고 매월 얼마를 맡겨요. 그러면 나는 되게 비록 소액 고객이지만 수십억 원씩 맡기는 프라이빗 뱅커의 고객은 아니지만 국가가 믿고 맡긴 국민들의 재산을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줍니다. 여기에 최고의 전문가들이 투입되는 거죠. 우리는 CBO니 ABS니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국가를 믿고 맡기는 심플한 구조가 성립이 되면 최고의 전문가들이 국민의 재산을 알아서 불려주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금융문맹 문제를요. 네. 사금융 영역에서는 우리 같은 민초들의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돌봐주거든요. 하지만 국가는 이걸 할 수 있어요. 국가는 이윤을 챙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 같은 국가 단위의 연기금이나 공공금융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금융이 심플해지고 국가가 책임을 지고 국민을 위해서 금융에 최선을 다하는 구조만이 이 금융문맹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게 되려면 국가가 국민들에게 믿음을 줘야 됩니다. 아, 우리 국가를 믿고 맡기세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돈을 불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믿음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문영표, 이재용 이런 애들이 껴가지고 학을 떼는 게 진짜 이런 겁니다. 얘네들이 국민연금을 가지고 그 장난질을 쳤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확 떨어뜨려 놓으면 이 금융 문맹을 벗어나기 어려운 우리 민중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금융을 하냐고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박살나면 민중들은 금융에 대해서는 비빌 언덕 자체가 없는 겁니다.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3대 승계에 이용한 이재용, 박근혜 이 일당들은 진짜 이가 팍팍 갈리는 거죠. 이게 단지 국민연금 몇천억의 손실을 입혔다 이 문제가 아니고요. 금융의 공공성에 대한 신뢰를 박살내버린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얘네들이요. 뭐 공공금융이라는 시스템의 필요성이나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다음에 따로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겠고요. 금융문맹이 유발하는 빈부격차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노동시장에서도 착취당하고 금융시장에서도 재차 두 번째 착취당하고 이런 이중구조의 문제는 진짜 어떤 식으로건 해결을 해야 되죠. 장기적으로요. 금융교육 강화하자 이게 아니고 하나만 한 얘기 말고요. 국민들의 공통된 문제를 국가가 해결을 하는 관점의 연구나 고민이 한국 사회에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느니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서 금융문맹 문제를 좀 함께 공유해보고 싶어서 오늘은 이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표본조사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보통 이런 표본을 설정을 할 때는 네. 소득 수준별로 나이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대 이상에는 몇 명, 50대 이상에는 몇 명, 소득 수준 얼마 이상은 몇 명 이런 식으로 전 국민의 분포도를 뽑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적절하게 뽑아서 2,400가구를 만들겠죠. 아니 혹시 또 연락이 올까 걱정이 되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왜 걱정이 되시나요? 자신 있게 뭐 전혀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재미있게 시험 치시고 나중에 시험 치셨으면 그 결과도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기자님 말씀 듣다 보니까요. 네. 뭐 주가 연계 파생 상품이든 뭐든 간에 여윳돈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 거라서. 네, 그렇죠. 그럼요. 네. 네. 사실 뭐 잘 몰라도 그다지 그렇게 아쉽지 않은. 근데 사실 그거는 저도 완전히 100% 동의를 합니다. 예, 뭐 금융을 하고 싶어도 금융은
저한테는 투자를 하는 개념이 아니라 돈을 빌리는 개념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저하고는 사실 별 상관이 없기는 합니다. 씁쓸하게 마무리가 되네요. 네, 오늘 이한배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내일도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